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엄청난 승리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리그에서는 6전 전승,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소 실점 1위, 3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점은 적게 가져가면서 승리를 계속 챙기고 있고요. 시즌 전체 7전 전승입니다. 그 중에 퇴장 경기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엄청난 승리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초반에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레알 팬분들만큼 깊이가 깊진 않겠지만 이번에 또 리그 초반 6경기를 다 찬찬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이 6경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통점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의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틀 안에서의 자율성입니다. 저는 안첼로티 감독 때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일정한 판을 만들어주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적도 내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첼로티 막판에는 뭐 선수들의 부상도 겹치고 또 공수 밸런스가 안 맞는 일,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자율성이 부과가 되면서 실수로 무너지는 그런 게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에 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점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무지성 전방 압박의 빈도를 매우 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는 뭐 음바페, 비니시우스 이렇게 투톱 느낌으로 나왔을 때 그 두 명이 한 번에 상대 센터백에게 끌려가면서 가운데 쪽에 쉽게 패스길이 열렸고, 그런 것들을 또 수습하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가 끌려가면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론소 볼은 그런 무지성 전방 압박이 줄었고요. 뒤쪽의 선수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을 때 압박을 나가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선수 한 명씩 보자면, 일단 음바페는 이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한다, 이 전방 압박 전술의 핵심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가다문하되 수비 시에는 조금 체력을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쉬더라도 앞쪽으로 터덜터덜 따라가면서 쉬는 게 아니라 아예 뒤쪽에서 수비 박스 안에서 쉬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음바페라는 선수가 한 명 끌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어이없는 그런 실수들은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비니시우스라는 선수가 최근에 전방 압박 동선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공 뺏겨도 바로 적극적으로 압박 들어가는 모습들도 있고요. 앞쪽에서 전방 압박 동선 가져가는 것도 되게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면서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혀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에게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는 게 저는 또 알론소가 오자마자 잘 개선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원 선수들의 견고한 맨투맨과 압박 퀄리티가 있습니다. 추아메니,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은 또 활동량 하면 저리 가라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추아메니 같은 선수는 특별히 또 태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서 어느 정도 저렇게 눌러주면 뒤쪽으로 넘어오는 공을 철저히 커팅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무지성 전방 압박 줄이고 뒤에서 든든한 중원이 받쳐주면서 상대에게 무지성으로 끌려나가서 뚫리는 빈도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팀의 수비 복귀 횟수도 줄이고 불필요한 스프린트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죠. 그러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하나 둘씩 잡히면서 실수에서 발생하는 실점이 확 줄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기본 수비 퀄리티로도 상당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틀 안에서의 자율성은 비단 전방 압박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선발 출전시킵니다. 근데 음바페를 전형적인 공격수처럼 쓰지 않고 음바페에게 되게 넓은 활동 범위를 부여하면서 거의 프리롤을 맡깁니다. 그럼 이렇게 음바페가 프리롤로 플레이할 때 그걸 뒷받침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바페가 사이드로 나와서 공을 잡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사이드에서 공 주고받고 만들어가면서
측면에서 직접 돌파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최근 레반테전에서도 측면에서 직접 돌파하면서 PK를 얻어내기도 했고 측면에서 돌파로 변수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많은데 음바페가 측면으로 빠져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이 박스한 컵백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잘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했던 선수가 저는 귓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소시에다드전에서 음바페의 컵백을 받아서 귓러가 마무리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음바페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바페가 나가면 오케이 다른 애가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스위칭이 자리 잡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홀란드와 함께 그 득점력이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바페에게 지원되는 패스들의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특히 아르다 길러가 제대로 된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리버풀에서 내려온 트렌트, 지금 부상으로 조금 못 뛰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와서 좋은 패스를 찔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또 결정적인 패스를 음바페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음바페의 피니싱 능력을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마무리 후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당하기 직전에 공격수들이 즉시 역압박하는 체계들도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그런 성향도 고려하면서 선수들을 좀 배치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비니시우스, 마스탄투오노 이런 선수들은 최근 역압박에서 아주 기여도가 높습니다. 특히 마스탄투오노 같은 선수는 뭐 자기가 끊기든 그렇지 않든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수비 가담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음바페도 압박에 참여할 때 있지만 저는 이제 음바페는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선수들이 그런 굳은 일을 어느 정도 대신해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수 밸런스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의 프리롤이라는 자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알론소가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알론소가 오자마자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도 있습니다. 백3, 백4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이 있어요. 경기마다 후방 빌드업의 체계가 되게 많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카레라스, 추아미니, 세바요스, 라센시오 이런 선수들의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카레라스가 있을 때는 카레라스를 위쪽으로 올리는 비대칭 백3를 할 때도 있고요. 지금 그림처럼 카레라스, 밀리탕 그리고 센터백 한 명의 위쪽에 카르바를 올리는 그런 변형 빌드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추아메니가 있을 때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라볼피아나 형태의 빌드업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바요스가 토니 크로스가 있을 때처럼 백3의 왼쪽 센터백 같은 데로 내려가서 빌드업을 도와줄 때도 있고요. 라울 아센시오가 라이트백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스토퍼로 기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는 인원들과 체계가 거의 매 경기마다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나가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가 누굴 맨투맨하고 너는 누굴 잡아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매 경기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단 경기 하나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경기 중에서 분 단위로도 바뀔 때가 많아서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면이 이런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실 감독만 바뀌었다고 해서 또 알론소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구단 측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또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입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영입. 두 번째, 잘 되는 부분을 강화하는 영입입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이적 시장은 부족한 부분을 아주 잘 채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지출액은 1억 6,700만 유로입니다. 2,754억이고요. 사실 스페인에서는 되게 규모가 큰 편이긴 하지만 잉글랜드 클럽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엄청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또 쓸 때는 과감하게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디나이선 같은 선수는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결국엔 레알 마드리드가 차지를 했고요. 디나이선, 알바로 카레라스, 마스탄투오노, 트렌트, 아놀드는 평가 보류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쪽에 있는 3명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이 이적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나이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나이선은 레알 마드리드 형님들을 젊은 피로 보완을 해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약간은 나이가 많은 그런 센터백 라인, 뭐 알라바라든지 리디거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디나이선이 영입되기 전에 밀리탕이 십자인대 부상 여러 번 당하면서 사실 돌아왔을 때 폼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센터백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울 아센시오가 지난 시즌 혜성처럼 등장하긴 했지만 또 클럽 월드컵에서의 모습을 보면 좀 아쉽다. 이 선수를 믿고 갈 수 있느냐 막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센터백 수혈이 급했는데 그걸 가장 인기 매물 중에 하나인 디나이선으로 해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나이선은 빌드업 과정에서의 고급짐을 더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들도 기존에 좋은 자원들이 많았지만 이 디나이선이 보여주는 빌드업은 좀 남다릅니다. 특히나 뭐 라인 두세 개를 그냥 뛰어넘는 패스 능력, 뭐 양발로 좌우로 때려대는 전환킥,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그런 중거리 같은 것들도 보면 디나이선이 확실히 이 킥에 대해서는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양발을 다 잘 써서 좌우 모두 가능하고 뭐 3백 시에도 양쪽 스토퍼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디나이선을 타겟팅한 세트피스 패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에서도 위협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성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알바로 카레라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나이선보다 훨씬 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디나이선도 너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알바로 카레라스라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레라스의 멀티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윙백 대저, 스토퍼 대저, 일반적인 포백에서의 풀백 대저, 이것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꼬을 수 있는 거고 뒤쪽에서 다채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 다 못하는 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국밥 같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점이 상당히 높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와서는 거의 모든 경기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저점 그리고 고점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실수가 좀 적어요. 이 수비수라는 건 결국에는 저는 한 번의 슈퍼플레이보다는 99번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레라스가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랑코 마스탄투오노인데요. 마스탄투오노는 아직은 물론 성장 중인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레알 마드리드 빠르게 녹아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 봤을 때도 또 데뷔 득점을 했기 때문에 또 적응도가 더 올라갔을 거고요. 경기 중 유기적으로 오른쪽 윙백 같은 느낌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스탄투오노가 엄청난 수비 가담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레반테전에서는 우풀백이 라울 아센시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라울 아센시오는 원래 센터백을 하던 선수다 보니까 뭐 수비 상황에서 생각보다 깊게 마스탄투오노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면서 약간 윙백 같은 그런 수비 포지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또 레알 마드리드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가능해서 때로는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줄도 아는 선수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씩 터치가 튀는 일도 있고 이제 조금의 침착성이 필요한 상황들도 분명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실수들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라서 저는 좋은 방향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스탄투오노도 레알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직도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사실 아놀드는 엄청난 차별점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부상 직전에는 그래도 차근차근 폼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 와서 초반에 보여줬을 때는 약간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경기 올라올수록 되게 과감한 전진 패스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려는 찰나에 부상이 있어서 트렌트 본인한테도 좀 아쉬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카르발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트렌트라는 선수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은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복귀했을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알론소의 로테이션 능력이 또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쓰는 거, 뭐 다른 감독도 모르는 거 아니죠. 하지만 이제 로테이션을 썼을 때 승점을 잃을 리스크도 존재하고 경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보니까 주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알론소는 로테이션 쓰면서도 지금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건강한 경쟁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알론소 체제에서 전 경기 선발 출전한 선수는 딱 3명이에요. 음바페, 카레라스, 쿠르투아입니다. 그런데 쿠르투아는 이제 골키퍼잖아요. 그럼 골키퍼 제외하고는 필드 플레이어는 2명 빼고는 계속 선발을 바꿔가면서 출전을 시켰다는 거고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면 선수들은 피로도가 줄어든 채로 어느 정도 관리를 받으면서 게임을 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수들 간에도 전부 똑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뛰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갈리는 선수까지는 많지 않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바페가 뭐 모든 경기 선발로 출전하고 있지만 경기 내에서도 음바페를 약간 공격에 집중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도 자동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좀 큰 부분이 뭐냐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에게 휴식이 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부터 발베르데, 추아메니는 진짜 열심히 달려왔죠. 그러면서 뭐 갈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었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도 매 경기 출전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디나이성과 마스탄투오노 같은 선수들의 영입, 그리고 아르다 길러를 알론소 체제에서는 많이 기용했고 또 곤살로 가르시아 같은 선수들도 클럽 월드컵에서 발굴하면서 기용할 수 있는 선수의 폭을 넓힌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은 로테이션이 되게 심한데요. 저는 이제 경쟁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비니시우스가 초반에는 폼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경기에서는 엄청나게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에게 경쟁 심리를 자극했고 이제 비니시우스는 계속해서 주전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몸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드 벨링엄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체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벨링엄까지 들어왔을 때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선수폭이 훨씬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알론소가 로테이션을 또 어떻게 돌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상이 뭐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너무 피로가 누적되어서 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안첼로티 때는 지난 시즌에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이유가 또 줄부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밀리탕이나 카르발 같은 선수들은 시즌 내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 자원에서 2명 없이 시즌을 치른 것과 같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바스케스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오플백으로 내려가고 추아메니도 막 센터백으로 내려가면서 이 중원에서의 힘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전술적으로 중원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첼로티 때였는데 이제 알론소가 들어오면서 마침 또 부상 복귀 시기까지 맞아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알론소가 로테이션도 잘 돌려주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부족한 그런 곳들도 영입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가 함께 발휘가 되니까 선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아직 강팀과의 경기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들이 오사수나 레알 오비에도, 마요르카, 소시에다드, 마르세유, 에스파뇰, 레반테입니다. 뭐 마르세유는 챔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리그에서는 사실 뭐 우승을 경쟁하는 그런 상대까지는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체급이 더 높은 상태에서 게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팀과의 게임에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강팀 경기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봐왔어요. 9월 27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원정이고요. 리그 경기입니다. 10월 23일 유벤투스와의 경기 챔스, 10월 27일 바르셀로나, 11월 5일 리버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3일부터 11월 5일 저 때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엄청나게 빡센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완성된 팀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1일 맨시티와의 챔스 경기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 정도의 강팀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5번의 경기가 또 레알 마드리드가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느끼는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